네, 안녕하십니까. KDI 서중혜입니다. 제가 풀어 쓴 글은 없고요. 지금 파워포인트로만 작성을 했는데요. 양이 좀 많지만 시간 제약이 있어서 중간에 좀 많이 건너뛰겠습니다. 대신 전체적인 맥락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우원식 대표님 축사를 드리면서 우 대표님 말씀이 4차 산업혁명과 혁신 생태계를 말씀하셨는데 혁신성장 이야기를 이미 하셔버려가지고 저는 그걸 어떻게 실현할 거냐, 무슨 우리가 그 과제를 가지고 있는가로 이야기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뭔가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이제 시야를 넓혀서 우리 경제 발전 혹은 자본주의 발전의 그 근본적인 문제가 뭔가 그걸 잠깐 말씀을 드리고 현재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몇 가지만 좀 조목조목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망과 대역적은 사실은 저희 KDI가 또 정부와 늘상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지금 다 완결되어 있지는 않지만 점진적으로 나올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큰 방향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혁신 이야기하면 혁신 생태계를 누구나 다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정보통신 관련되는 투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교육 투자도 사실은 고등학교 졸업생들 중에 80% 이상이 대학 진학하는 그런 교육 투자도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많고요. R&D 투자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음에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생산성 증가는 거의 최근에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생산성 역설이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표현하는데요. 그럼 이 문제가 우리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게 하나 큰 과제로 대두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혁신금융 이야기를 많이 하고 우리가 늘상 뭐 4차 산업혁명 또는 실리콘밸리 이야기하면 테크 컴퍼니들이 모험 자본으로서 큰 투자를 하고 큰 수확을 올린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 경제에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가? 혁신 경제의 본질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우리가 수도권을 제외하고 지역으로 내려가면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산업적인 측면, 또 인적 자원의 이런 구성 등등에서 격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이것도 사실 우리가 혁신 성장, 혁신 경제로 가기 위해서는 극복되어야 될 과제고요. 우리 경제가 아직까지는 제조업이 중심인데 서비스로 진행되는 것은 이제 앞으로 누구나 다 공감을 할 겁니다. 근데 서비스로 진행될 때 문제는 뭐냐면 그냥 간단한 예를 들자면 제조업을 하려면 예를 들면 뭐 울산에 과거 우리 만들었듯이 큰 공장을 짓고 또 거기에 투자를 우리가 투자비가 모자라면 정책금융도 지원하고 그러면 대규모의 10,000명 정도의 고용이 가능했다고요. 근데 지금은 1조를 투자해도 서비스 부분에서는 그런 고용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임금을 어떻게 현재 우리가 3만 불 수준인데 앞으로 어떻게 유지할 거냐, 5만 불까지 갈 수 있느냐. 그래서 서비스 경제로 전환되면서 제기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오늘 제가 다루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 구조 전환 문제에 있어서. 그다음에 옆에 우리가 중국을 보면 새로운 걸 시도하게 되면 외부를 막아놓고도 내부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뭘 해도 잘 되게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5천만이 사실은 큰 나라이지만 경제적으로 보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시장 규모 협소함, 이걸 해야만 혁신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거고요. 제가 이거는 오늘 발표한 내용은 완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노동, 자본, 정치, 경제 모든 부분에서 있는 기득권 수호. 그러니까 새로운 걸 시도하려면 항상 장애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하냐. 이게 극복되지 않으면 혁신 성장은 공년불이 될 거다. 이런 문제의식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혁신이라는 거는 사실은 생산성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그런데요. 최근에 와서 이제 많이 논의되는 것 중에 하나는 4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면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과제는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 노동과 자본의 관계가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일자리가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또 기존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새로운 인력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런 문제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으로 등장합니다. 또 새로운 환경이 되려면 사실은 조직 변화가 시장뿐만 아니라 시장도 이미 바뀌고 있지만 기업 부분에서 가계 또 사회 전반에서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크게 보면 이제 새로운 국제분업 구도로 확장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혁신 성장이 사실은 굉장히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용어지만 실제로 들어가 보면 디테일에서는 강론에서는 굉장히 많은 이견이 있을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과제들이 대두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지난 1500년도부터 지금까지 세계 경제가 발전한 과정을 한 그래프로 그린 겁니다. 왼쪽 그림은. 그래서 이제 산업혁명 시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성장률이 높아지고 왔는데 최근에 와서는 과연 이런 성장이 지속될 것인가 이런 논의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이야기하면서 어떤 분들은 그건 허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고요. 또는 이번 기회가 아니면 우리가 다시 성장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이제 우리가 하나 염두에 둘 거는 뭐냐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그 최초의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일어났을 때 스팀 엔진이 임계점을 넘는 데까지 한 120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인터넷이나 이런 거는 거의 7년, 뭐 더 짧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발전의 변화 속에서 어떤 우리가 방향을 잡을 것인가 하는 게 혁신 성장으로 가는 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이렇게 큰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만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지금 과거에 우리가 제조업 중심으로 있었던 그 경제에서 그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장을 지으면 거기서 일자리도 나타나고 투자도 촉진되고 지역 산업도 살고 이런 구조였는데 지금은 그 제조업비 부분에서 나오는 그 부가가치 비중이 떨어지고 있고 반대로 앞에 개념 설계라든가 또는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부의 방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예외가 될 수 없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 경제에 새로운 과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산업화 시기에 구축했던 대량 생산 체제를 바꿔야 되는데 바꾸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안 되면 혁신 성장은 거의 불가능할 거고요. 거듭 말씀드린다만 여러 분야에서 나오는 그 미스매치 문제, 그다음에 사실은 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선진국도 그렇고 모든 나라들이 경제 발전 과정에서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면 지금까지는 노동의 목도 늘어나고 임금도 올라가는 그런 좋은 상생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앞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여러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또 떨어지는 그런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이거는 우리 경제만이 그런 게 아니라 이런 큰 트렌드에서 이런 부산물로 나타나고 있고 우리 경제에 이런 굉장히 큰 과제를 제기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 나오는 내용들은 제가 그냥 간단하게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변화 시기에 굉장히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제기됩니다. 그건 뭐냐면 미래를 모르는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 경제학자들은 이제 불확실성의 증대라고 그러는데요. 이 이야기를 가장 강조하신 분이 앞에도 주상현 교수도 언급하셨습니다만 케인즈라는 위대한 경제학자가 패러다임이 변화할 때 생기는 그런 문제를 불확실성 증가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불확실성한 상황에서도 과감한 투자를 하는 거를 그걸 애니멀 스피릿, 야성적인 충동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거는 합리적인 계산으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무엇인지 모르지만 케인즈도 그걸 그냥 야성적인 충동이라밖에 표현을 못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이루어지게 하는 그 동력은 궁극적으로는 엔터프리너십에 있다라는 걸로 귀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패러다임이 변할 때 지금 그런 큰 변화가 이루어질 때 기존 지식도 제가 가지고 지금까지 해온 방식이 쓸모가 없게 되다 보니 그러면 그런 제가 이런 기능이 이미 없어지다 보니 새 기능을 가진 사람은 더 많은 돈을 벌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못하는 이런 불평등 심화도 이런 요인에서 발생하는 걸로 볼 수 있고요.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시스템, R&D라든가 교육체제라든가 그런 시스템 분리치 문제도 발생하는 거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불확실성이 증대될 때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냐 하는 게 이 과제로 대두됩니다. 이거는 지난 60년부터 1960년부터 지금까지 우리 한국 경제를 발전한 궤적을 그냥 하나의 그래프로 그려본 건데요.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구조고도화도 이루어지고 생산성도 높아지는 게 뚜렷이 보입니다. 근데 외환위기 때는 우리가 4대 부분 구조개혁 통해서 생산성을 쭉 높여왔어요. 한 10여 년 정도. 최근 한 10년 가까이는 이 갈지자입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생산성 증가도 못 이루고 있고 구조고도화도 못 이룬 이런 우리의 현재의 문제가 이런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생산성 역설이라는 문제는 우리가 한국이 GDP 대비 R&D를 가장 많이 쓰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생산성 증가는 거의 이루어지고 않다는 거고요.
요건 최근에 이제 그 캐나다의 컨퍼런스 보드라는 데서 나온 그 자료를 제가 쓴 건데 하나만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과거에 성장을 잘 하다가 쭉 떨어졌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생산성 증가는 거의 없는 거고요. 특히 중요한 부분은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노동의 질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의 질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이런 문제가 지금 우리 근본 문제로 작동되고 있고 이 사실은 혁신의 주체는 기업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을 할 텐데 사실은 이 생산성 성장률에 있어서도 이 기존 기업들은 잘하고 있지만 신생 기업들은 거의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새로운 기업이 들어와서 창조적 파괴가 이루어지는 그런 혁신적인 활동은 우리 경제에서는 지금 보이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드릴 수 있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대기업 때 나머지 중소기업들로 보면 대기업들은 그나마 그럭저럭 이 생산성 활동을 하고 있는데 혁신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확대 해석하면 중소기업들은 거의 지금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격차를 해소하지 못하면 혁신 성장으로 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지역산업의 문제를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자면 최근 10년 동안의 하이텍 제조업의 고용 변화가 어떻게 됐는가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빨간 지역이 굉장히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수도권에서 확 늘어나는 게 보이고요. 이게 아마 울산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울산 요 몇 개를 제외하고는 제조업 분야에서도 지역적인 편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게 확연히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지금 어려운 과제 중에 하나가 이 취업자 구성을 보면 우리나라 전체 고용에서 대졸 이상의 비중이 40% 이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대졸자들이 가는 직종을 보면 고숙련직은 오히려 떨어지고 중간만 늘어나고 있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좋은 일자리가 경제 전반에서 사라지고 있다,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부분을 이제 쭉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혁신 성장으로 가는 길은 사실은 굉장히 저는 명료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그런 걸 대응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바꾸고 경제 주체의 역량이 개선이 되면 고양이 되면 일이 갈 수 있는 거고 이 시스템은 그냥 딱 막아놓고 엘리트들이 자기 이익만 추구하면 이건 이제 기득권 수호가 되겠죠. 이 경제 주체의 역량은 제기가 안 되면 불평등만 심화될 거고요. 그래서 현재는 이런 시기에서 일이 가려면 이 양쪽 길을 타파하고 새로운 길을 열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과제를 제가 요약을 하자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노동과 자본 사이에 이 보완성이 대단히 필요하다. 이 보완성이라는 건 여러 가지로 협의가 되겠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인공지능이라는 게 굉장히 이 자본의 생산성을 높이는 기술 발전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노동이 보완적이면 제가 뒤에 부록으로 실어놨습니다만 소득 분배에서 노동의 몫은 오히려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기술 발전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노동과 자본의 보완성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개인의 역량, 죄송합니다. 경제주체의 역량이라든가 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고요. 시스템 문제는 특히 R&D라든가 인재 양성 시스템이 과거에는 우리가 인력이 동원의 대상인데 이제는 가치 창출의 주체로 바꾸려면 교육 개혁이 필요한 거고 규제 개혁도 시장이 작동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특히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새로운 걸 하려고 했을 때 가로막는 그 기득권은 모든 사회 경제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 기득권을 극복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앞에서 제가 이제 거듭 말씀드렸듯이 이런 패러다임 변화기에 제기되는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건 민간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민간 모두가 다 힘을 합쳐서 이 불확실성에 극복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오늘 주제가 소득주 성장과 혁신 성장인데 앞에서 주 교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여러 사람들이 소득주 성장으로만 강조하게 되면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우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혁신만 강조하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분배가 악화되고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을 텐데 저는 이 양자가 서로 보완적이고 특히 중요한 부분은 노동과 자본 사이의 보완성을 높이기 위해서 경제주체의 역량을 높이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예, 두 분 발제자 수고하셨습니다.